수치에 속지 말자. 콜레스테롤. 읽어나가겠습니다. 염증을 막는 오메가3와 염증을 유발하는 오메가6, 지방의 다른 두 가지 종류, 단일 불포화 지방은 올리브유를 비롯해서 견과류와 견과류로 만든 유지의 주 성분이다. 단일 불포화 지방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밝혀져 있고 논란의 여지도 없다. 지중해식 식단에서 주로 섭취하는 지방도 단일 불포화 지방이며 일반적으로 건강에 유익한 지방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 이쪽에서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자. 주목해야 할 대상은 다중불포화 지방이다. 식물성 유지의 주 성분인 다중불포화 지방은 되도록 많이 섭취하라고 강력히 권장되어 왔다. 20세기 초반에 라하드가 엄청난 비난을 받고 물러나던 당시에 건강 분야의 소위 지식인들은 식물성 유지를 찬사를 보내기 시작했다. 이 캠페인을 통해서 식물성 유지는 건강에 유익한 지방과 동의어가 되었고 그 혜택을 가장 먼저 누린 대상은 식물성 쇼트닝 제품인 크리스코어였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물성 유지가 몸에 이롭다고 믿는다. 사실일까? 다중불포화 지방은 두 가지 하위 분류로 나뉜다.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3 지방산이다. 오메가가 어쩌고 하는 명칭은 지방산 내부의 특정한 화학적인 구조 중에서 이중결합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오메가3는 지방산 소질에서 세 번째 탄소 분자의 이중결합으로 최초로 나타난다는 의미다. 정리한 건 아니니까 지방산에서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이 두 가지가 인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주목하면 된다. 오메가6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식물성 유지와 일부 식물성 식품에 함유되어 있다. 오메가3는 연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 목초를 키워서 키운 쇠고기 등 특정 동물성 식품, 아마씨와 같은 일부 식물성 식품에 존재한다. 여기까지는 그리 어렵지가 않다. 이제부터 설명하려는 내용은 좀 까다롭다. 자, 아이코사노이드로 알려진 호르몬이 있다. 염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방지하기도 하는 호르몬으로 아주 끔찍한 기름인 카놀레유는 1997년 나는 학술지 커네티컷 저널에 산화된 LDL과 자유레디컬에 관한 논문을 제출한 적이 있다. 당시 나는 카놀레유를 열렬히 지지하는 입장이고 카놀레유 섭취를 권장했다. 그런데 내가 쓴 논문이 거절을 당했다. 전문가 검토위원회에서 예일대학교 의대 한 생화학과 교수가 내 논문을 검토하고 퇴짜를 놓은 것이다. 그러면서 카놀레유에 관한 논문 예편을 보내주는 친절을 베풀었다. 나는 그 논문들을 읽어보았다. 대체 지금까지 내가 뭘 먹은 거지? 이게 내 반응이었다. 카놀레유가 거둔 상업적인 성공과 몸에 좋은 식용유라는 명성은 마케팅의 승리이다. 카놀레유는 아주 끔찍한 기름이다. 일반적인 생성 과정을 살펴보면 핵산 등 석유 용매를 이용하여 고온에서 유지를 추출하고 정제한 다음에 더 많은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정제하고 불순물을 걸러내고漂백하고 지독한 향을 없애기 위해 탈취 공정을 거친다. 그나마 먹어도 괜찮은 카놀레유는 냉압축된 유기농 비정제 카놀레유 정도이다. 카놀레유의 이면을 더 많이 들여다보고 싶다면 지질생화학자 메리에르 등등으로 이런 사람을 보자. 오메가6는 인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의 전구체로 작용한다. 그래서 오메가3 기능은 그와 정반대로 인체는 오메가3를 이용해서 항염증 물질 프로스타글랜딘 PGE1, 프로스타글랜딘 PG3를 만든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오메가6와 오메가3의 이상적인 섭취 비율은 1:1에서 4:1 정도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20:1, 50:1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말도 있죠. 오메가6 과량 섭취는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내용으로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가야 책을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지방 식단이 좋다는 착각은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저지방 고탄수화물 식단이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를 떠올리며 의문을 가질지 모르겠다. 포화지방이 우리 생각처럼 그래 나쁜 물질이 아니고 탄수화물이 늘 몸에 좋기만 한 물질이 아니라면 어째서 저지방 고탄수화물 식단이 때로는 효과를 나타낼까? 좋은 질문이다. 그 점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있다. 지방을 극도로 적게 섭취하는 식단이 효과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포화지방 섭취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필자들은 그 효과가
오메가6 지방산 섭취가 줄면서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우리는 평소에 아주 많은 오메가6를 섭취하고 있다. 초저지방 식단을 따르면 오메가6 섭취량도 줄고 자연스레 염증 유발 물질과 항염증 물질의 비율도 낮아진다. 포화지방 감소는 부수적인 결과일 뿐이다. 게다가 저지방 고탄수화물 식단에는 당 함량이 굉장히 낮다. 식단에 포함된 탄수화물은 채소, 과일, 콩류와 아주 적은 양의 현미 등이다. 가공된 탄수화물이나 포장식품처럼 과당이 엄청나게 함유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저지방 고탄수화물 식단이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는 혈당지수가 높은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과당이나 당분을 훨씬 적게 섭취해 얻은 결과이다. 또한 이 성과는 당 가공 탄수화물 트랜스지방 오메가6 섭취를 줄이고 오메가3 섭취량을 늘리면 똑같이 얻을 수가 있다. 그러나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섭취량을 줄이는 것은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다. 포화지방은 어떤 기전을 통해서 심장질환을 일으킬까? 2008년에 저명한 생화학자 빌 렌즈는 이 질문과 일반적인 식생활 지침에 관한 의문의 답을 얻고자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고 과학분야 학설지 결과를 발표했다. 포화지방과 심장질환에 대해서 렌즈는 다음까지 설명했다. 나는 포화지방이 어떤 기전으로 해로운 작용을 하고 불포화지방은 어떻게 유익한 작용을 하는지 알고 싶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여전히 포화지방이 생명을 앗아간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기전이나 중간 배경 물질을 알지 못한다. 국민들에게는 현재 지지되는 근거라면 반드시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기전에 매개 물질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어떤 식품을 피해야 할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포화지방이 생명을 앗아간다는 이론과 관련하여 렌즈는 동료 연구자들에게 반드시 입증해 보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꼭 알아두자. 포화지방이 해롭다는 상식은 잘못되었다. 포화지방은 좋은 콜레스테롤 LDL을 증가시킨다. 포화지방은 인체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건강에 유익한 A형으로 바꾼다. 포화지방은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위험 요소와 관련이 없다. 하버드대에서 실시한 연구에서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할수록 관상동맥의 아트럼성 동맥경화증 발생 빈도가 줄어든다. 간호사 건강연구에서 증개된 탄수화물은 관상동맥 심장질환 발생 위험 증가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성 유지 등으로 오메가6 지방은 염증 반응을 유도한다. 오메가6 지방과 오메가3 지방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포화지방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하다. 저지방 식단이 효과를 보는 것은 포화지방 감소가 아니라 오메가6 지방 섭취를 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메가6를 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염증 수치를 낮출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방을 줄인다는 것이 스타틴 사기극을 아십니까? 역장에서 이렇게 했네요. 사기극이나 스타틴 사기극 드러나지 않았던 스타틴의 부작용. 스테파니 세네프는 어릴 때부터 생물학자가 되고 싶었다. 겨구리는 어떻게 펄쩍펄쩍 뛰는지, 메뚜기는 어떻게 숨을 쉬는지, 세포는 어떻게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지, 심장은 뇌와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모든 것이 궁금했기 때문이다. 세네프의 연재를 가장 매력적인 책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미대에서 생물학을 전공했다. 세네프는 미대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해서 나중에 노벨상 수상자가 된 데이비드 볼티모어가 이끄는 연구소에서 하비 로다시 교수의 제자로 연구를 시작했다. 그러나 세네프는 곧 연구자의 고독한 삶이 맞지 않는 것을 깨달았고 가족을 꾸리고 싶어서 박사과정을 그만두었다. 하지만 미트에서 아예 나온 건 아니었다. 세네프는 생물학과 컴퓨터 대화 시스템을 완벽하게 접목한 분야를 정착했다. 미트에서 전기공학 박사를 취득한 세네프는 170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하고 생물학적 체계를 컴퓨터 정보 시스템과 결합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전문가가 되었다. 그녀의 업적은 아이폰의 Siri로 대표되는 음성 인식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일이 벌어졌다. 세네프의 남편이 심장질환 진단을 받은 것이다. 담당 의사는 스타틴계의 약물을 일반적 복용량의 4배나 처방하고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용을 중단하거나 복용량을 줄이면 저런 의사로서의 더 이상 해드릴 일이 없습니다. 복용을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깨에 근육통이 생기고 근력이 쇠약해서 서랍이나 병뚜껑조차 열지 못했다. 인지장애와 함께 기억에도 문제가 생겼다. 이전에 한 번 겪지 않았던 우울증까지 나타났다. 어떤 질병에 대한 진단을 맨 처음 받거나
낯선 약물을 처방받은 경우에 혹은 몸에 설명할 수 없는 온갖 증상이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누구나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 바로 인터넷을 뒤지며 조사하는 일이다. 세네프도 그 방법을 택했다. 세네프는 평범한 누리꾼이 아니었다. 연구자 특유의 정밀한 기술을 활용하여 콜레스테롤 심장질환 스타틴계 약물에 대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건강을 되찾도록 도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긍정적인 방향이든 부정적인 방향이든 머릿속에 고착된 생각이 없었다. 세네프는 남편의 건강이 나아지도록 도와야겠다는 마음 외에는 없었다. 필자들은 이 책을 쓰면서 세네프에게 연락을 했는데 스타틴계 약물에 대한 이런 의견을 밝혔다. 스타틴은 독성이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중독되는 비소 같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도 세네프의 남편은 스타틴 치료를 중단했다. 이후 모든 증상이 사라졌다고 한다. 스타틴계 약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뚜렷하게 밝히고 있는 세네프를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면 필자들은 중립에 가까운 입장이다. 우리 두 사람은 스타틴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스티브는 특별한 경우에 저심장 발작을 경험한 적이 있는 중년 남성이고 발작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환자에게는 스타틴을 처방한다. 저서 리비도 기억 도덕을 통해 스타틴을 거리낌 없이 비판한 의학 박사 디언 글래버린조차도 고위험 환자에게는 스타틴을 저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고위험군에만 그렇게 스타틴계 약물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능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설명이 아직도 의심스럽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 고민해 보기 바란다. 1990년대 스타틴이 도입되기 이전에 콜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다른 약물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있었다. 90년대 이전에는 피브레이트 계열의 약물이 주목을 받았다. 피브레이트는 실제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효과가 굉장히 뛰어났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져서 심장발작이나 뇌졸중이 예방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심장발작과 뇌졸중이 크게 줄어드는 결과가 나와야 마땅하다. 그러나 스타틴계 약물이 주류를 이루기 전에 실시한 콜레스테롤 저하 연구 결과는 이런 예측과는 거리가 멀다. 러셀 스미스 덕분에 그 모든 증거가 분리되고 수집되고 종합될 수 있었다. 콜레스테롤 수치만 낮추는 스타틴. 심리학 수학 공학 분야의 자질을 충분히 갖춘 미국의 심리학자 러셀 스미스는 1980년대 후반 식생활과 심장 건강에 관한 포괄적이고 비판적인 검토 논문을 쓰기로 결심했다. 600장이 넘는 그의 논문 식생활 혈중 콜레스테롤 관상동의 심장질환 비판적인 문헌 검토에는 3,000편의 참고 문헌이 활용되었다. 1992년 스미스는 미국 의학협회의 공동 편집장을 지낸 의학 박사 에드워드 핑크니와 함께 이 방대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콜레스테롤 음모론은 책으로 표현하였다. 두 사람은 특히 1991년 이전에 실시된 콜레스테롤 저하와 관련 연구들에 주목을 했다. 문제는 그 외에도 딱히 유익한 결과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낮아진 콜레스테롤 수치가 심장질환과 사망을 예방하는 진정한 성계라면 콜레스테롤을 크게 줄이는 데 성공한 연구에는 심장발작, 뇌졸중 사망률도 감소했어야 한다. 스미스와 핑크니의 의견을 들어보자 17건의 실험과 연구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려는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했다. 그 가운데 8건의 연구는 무작위 맹금 연구. 훨씬 더 높다고 진행되었다. 이 8건 중에서 6건은 치료근과 대조근의 총 사망률이 동일하거나 오히려 치료근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나머지 4건의 무작위가 아니거나 맹금으로 진행되지 않은 연구에서도 치료근과 대조근 사이에 사망률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리하면 검토된 연구 대부분에서 콜레스테롤 농도가 감소한 피험자 그룹과 감소하지 않은 피험자 그룹 사이에 사망률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진 그룹에서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12건의 연구 중에서 10건에서 상당한 비판적인 결과가 나온 셈이다. 다른 결과가 나온 2건의 연구에서 콜레스테롤 저하제로 치료받은 그룹에서 대조군보다도 사망자가 더 적게 발생했다. 2건은 전체 12건 중에서 6번째 순서로 진행되었고 약물을 이용한 다른 연구에서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 찬양자들은 바로 이 2건의 연구를 콜레스테롤 심장질환과 연관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포착했다.
이 연구들 중 하나는 제약회사가 자사의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평가한 연구이다. 스미스와 핑크는 이렇게 설명했다. 총점을 내보니 콜레스테롤 저하를 위해서 약물을 사용한 12건의 연구 중에서 10건은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2건의 결과는 수상쩍었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연구 한두 건을 고른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연구를 묻어버리는 이런 제약업계에서 흔히 활용되는 수법이다. 검은 바둑 돌이 가득 들어있는 통에서 흰색 2개를 집어들고는 통에 든 돌이 전부 흰색임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추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스미스와 핑크니는 이번에는 약물과 식생활의 콜레스테롤 감소에 끼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조사한 무작위 맹금 연구 19건에 주목했다. 이 가운데 14건의 연구는 치료원과 대조원에서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이 통계학적으로 동일하거나 오히려 치료군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이 밝힌 결론이다. 또한 15건의 연구에서는 치료군에서 확인된 간상동맥 질환 사망자 수가 대조군과 동일하거나 더 많았다. 마찬가지로 15건에서는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은 간상동맥 심장질환 발생 건수가 대조군과 동일했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고 모르겠다고?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은 심장발작의 발생 건수가 줄어드는 것을 약물의 효과로 정의한다면 19건의 연구 중에서 15건이나 되는 연구에서 콜레스테롤 감소로 인한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말이다. 이 방대한 문헌 검토를 진행한 두 학자는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콜레스테롤 감소는 간상동맥 질환으로서 인한 사망이나 생명과 무관한 간상동맥 실험 혈관계 질환의 발생 혹은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중 어느 쪽에도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압도적으로 보여준다. 스타틴계 약물이 도입되기 전부터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것이 사망률을 낮추는 데 거의 효과가 없으며 간상동맥 심장질환의 예방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졌다. 그러므로 콜레스테롤 저하제가 건강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 결과가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콜레스테롤 낮아져서 얻은 결과로는 보기가 힘들다. 스미스와 핑크니가 입증한 결정적인 내용이 하나 있으니 1990년 이전에는 완료된 30건의 연구에서 콜레스테롤 농도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명은 단 하루도 늘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하버드대 교수이자 미국의 약물함량의 저자인 의학 박사 존 에이브람스는 최근 렌신이 이 문제를 완벽하게 요약하여 발표했다. 약으로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는 있지만 건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콜레스테롤이 정상 수치가 되기는 했지만 결국 사망한다면 성공적인 결과라고 보기가 힘들다. 스타틴 복용 전에 알아야 할 것은 1990년 이전에 실시한 연구를 검토한 결과 콜레스테롤이 낮아져도 건강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이다. 자, 이런 스타틴 약물로 얻은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와는 상관없는 데서 비롯된 결과이다. 어찌되었든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스타틴 약물을 계속 복용해도 되지 않을까? 좋은 질문이다. 하지만 답변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첫째, 스타틴 약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얼마나 될까? 둘째, 스타틴 약물을 복용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까? 스타틴 약물은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 의문부터 해결해야 스타틴계 약물 혹은 같은 목적으로 만든 다른 약물을 계속 복용할지 여부를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약물을 복용하면 100분의 1 정도의 확률로 경미한 복통이 발생하고 대신 암 발생 위험이 25% 감소한다면 더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그 약을 먹는 것이 좋다. 반면에 어떤 약을 복용하면 탈모가 발생할 확률이 40%이고 감기로 고생하는 기간을 몇 시간 줄일 수 있다고 하면은 약으로 얻는 효과가 대머리가 될 가능성까지 덮어버리기는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 차를 유념하면서 아마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을 스타틴계 약물의 본 모습을 알아보자. 스타틴이 감춰진 무서운 진실. 스타틴 약물은 알려진 것과 너무 달리 터무니없을 만큼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 근육통, 쇠약, 피로, 기억과 인지 문제 등이 이러한 부작용에 포함되며
성기능 면에서도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다. 스타딘계의 약물의 효능은 한마디로 인체 콜레스테롤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효능을 얻는 과정에서 어째서 여러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는지 이해하려면 스타딘계의 약물이 어떤 방식으로 인체 콜레스테롤 생산량을 줄이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그 과정을 이해하려면 스타딘계 약물이 작용하는 방식은 나무 뿌리에 영양분을 고갈시켜서 맨 꼭대기까지의 성장을 멈추려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처럼 뿌리에 영양분을 고갈시키면 나무 전체가 파괴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역설적인 사실은 애당초 그 꼭대기 가지를 없앨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역설적으로 인지능력과 기억력 저하.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하이드록시 메틸글리실 코엔자임 A 환원 효소 경로로도 불리는 메발로네이트 경로를 통해 합성된다. 어려운 명칭은 개의치 말고 이 경로가 무엇인지 들여다보자. HMG-CaOA 환원 효소는 콜레스테롤 합성이 시작되도록 작용하는 효소이며 스타딘 약물이 교란시키는 바로 그 표적 효소이기도 하다. 스타딘 약물은 전문용어로 HMG-CaOA 환원 효소 저해제. 나뭇가지는 뿌리의 양분이 있어야 자라난다. 메발로네이트 경로에서는 콜레스테롤이라는 가지 말고도 다른 수많은 가지가 나타난다. 메발로네이트 경로를 통해서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심장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인 코엔자임 Q10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이 경로의 뿌리를 잘라내면 핵전사인자 카파 B의 수가 줄어들고 매우 타우 단백질, 돌리콜, 셀레늄 의존 효소 단백질의 생산을 조절하는 경로도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영향을 다 받는다라는 건데요. 가지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 설명하지 않을 테니 걱정할 것도 없다. 모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경로이며 이렇게 복잡한 체계를 엉망으로 만든다면 장기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 콜레스테롤 저하제는 4가지 작용을 하는데 그 작용으로 나타나는 영향은 안타깝게도 대부분 심각한 부작용이다. 첫 번째 작용은 스타딘 약물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 효과가 너무 좋아서 탈이다. 자, 내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되려면 반드시 콜레스테롤이 필요하다. 내가 몸 전체 무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정도이지만 체내에 콜레스테롤의 25%가 뇌에 존재한다. 콜레스테롤은 뇌의 세포막의 필수 성분이며 신경 전달 물질의 전달 과정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뇌 세포가 서로 효과적인 대화를 나눌 수 없고 세포 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며 결국 인지 기능과 기억에 상당한 영향이 발생한다. 인지 기능과 기억 문제는 스타딘 약물로 인해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끔찍한 부작용이다. 2009년에 아이오와 주립대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생물물리학 교수인 신영균 박사가 실시한 연구에서 뇌 신경 전달물질의 전체적인 전달 과정을 새로운 방법으로 확인했다. 신경 전달물질은 데이터 처리와 기억에 영향을 준다. 신 박사는 세포에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면 인체가 신경 전달물질을 어떻게 방출하는지 조사하고 콜레스테롤이 다시 제공되면 인체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비교했다. 결과로 콜레스테롤은 단백질 기능을 5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연구에서 콜레스테롤과 신경 전달물질의 방출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신 박사의 설명이다. 콜레스테롤은 단백질의 형태를 변화시켜 사고와 기억을 촉진한다. 다시 말해서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얼마나 영민하게 생각할 수 있는지, 무언가를 얼마나 잘 기억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부모들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 사람의 뇌는 25세가 될 때까지 발달이 끝나지 않는다. 위의 내용을 이해했다면 메갈로네이트 경로, 이런 경로가 있는데 콜레스테롤, 코엔자임 Q10 이런 경로까지로 사실은 소름 끼치도록 놀라야 정상적이다. 이런 것을 아이에게 만약에 권한다면 성인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
뇌염과 루이렉병 연구비 모금을 위해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 프로젝트 ALS가 개최한 2008년 오찬 회의에서 뉴욕 프레노 장로교 병원의 의료부분 부대표인 의학박사 올리 아이지는 세계 최다 판매량을 기록한 쏟아진개 약물 리피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이 약은 여성들을 멍청하게 만듭니다. 이 약은 여성들을 멍청하게 만듭니다. 기억 상실을 일으켜버린다. 멍청하게 만들어서 기억 상실에 빠르게 만들어버린다. 일과성 완전 기억 상실 발생이다. 걸려버린 의학 박사이자 우주 비행사이고 미국 항공우주국 아폴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선정한 6명의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다. 무중력 탈족거나 연구 분야의 전문가이기도 하다. 1999년 우주 비행선들을 위한 신체 검사에서 담당 의사는 그레이블린에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다고 말하며 스타링계 약물인 리피터를 처방했다. 그런데 그 약을 복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레이블린은 6시간 동안 일과성 완전 기억 상실을 겪었다. 일과성 완전 상실은 드물게 발생하는 현상으로 15분에서 12시간에 이르는 시간 동안에 환자가 새로운 기억을 보존하는 기능을 갑자기 잃어버리고 친숙한 주변도 알아보지 못하는 등의 양상을 보인다.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혼란스러워하고 방향 감각을 잃는 일도 빈번하다. 일과성 완전 기억 상실이 발생하는 사람은 퇴행을 하는데 몇 시간, 며칠, 또 몇 주, 심지어는 몇 년이 될 수도 있다. 증상이 나타나는 동안에는 퇴행한 시점 이후에 생긴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버리는 이 일을 겪은 후에 리피도 복용을 중단했다. 그런데 이듬해 신체 검사에서 의사는 양을 절반으로 줄여 다시 스타딘 복용하라고 권유했다. 의사의 조언 대로 2달 정도 약물을 복용한 어느 날 또다시 일과성 완전 기억 상실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12시간이나 지속되었다. 그레블린의 의식은 56년 전 자신이 13세이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같은 학급 친구들이나 선생님의 이름은 기억에 남았지만 그 이후 삶에 대해서는 생긴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수십 년의 기억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 지워져 버렸다. 하하, 스타딘의 약물이 그냥 기억력을 지워버렸다. 핸드폰에 저장된 것을 그냥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해 놓은 것을 싹 지워버렸다면 아유 큰일이죠. 다행히 기억 상실증 증상이 사라지자 기억도 다시 정상으로 들어왔다. 다행이다. 글래버리는 약 복용을 2번째로 중단하고 2번 다시 복용하지 않았다. 이후 글래버리는 스타딘계 약물에 대해서 직접 조사에 나섰다. 그가 알아낸 사실은 단순히 놀랍고도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글래버리는 스타딘계 약물을 복용하는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도 일과성 완전 기억 상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려냈다. 또한 스타딘계 약물로 인해서 간 효소 증가, 근육 쇠약, 성기능 부전, 피로감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도 발견했다. 그는 스타딘계 약물과 심장질환에 관한 정보를 좀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콜레스테롤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 중에서 몇 가지 의혹이 생겼다. 한때는 자기 자신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내용이었다. 콜레스테롤이 심장질환을 일으킨다는 점, 심장을 보호하려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등이 바로 의구심이 드는 내용이었다. 콜레스테롤은 이전까지도 유도된 생각과는 달리 극악무도한 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이렇게 밝혔다. 오히려 콜레스테롤은 인체의 가장 중요한 물질이며 이 물질이 없으면 우리 삶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근본적으로 건강에 중요한 이 물질을 물리치기 위해서 수십억 달러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대 과학계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일임에 의심의 여지도 없다. 우스꽝이 아니라 완전히 악한 사기다 이 말인데요. 참 이런 일을